2010년 11월 27일 저녁 9시 40분 무렵 도로를 순찰 중이던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의 아로는 밴더호 근처의 벌목지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12번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한 속도를 훌쩍 넘어선 차를 뒤쫓아 세웠는데 운전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바지에는 피처럼 보이는 얼룩이 묻어 있었죠. 운전석과 바닥 매트에도 붉은 얼룩이 보이자 그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안을 살펴보았던 아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앞좌석과 트렁크에서 피 묻은 파이프 렌치와 유틸리티 나이프, 그리고 그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원숭이 모양의 가방이 발견됐거든요. 처음에 아로는 남성이 밀렵을 했다고 생각해 환경보호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남성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는 20살의 코디 레즈보코프라는 것을 알아냈죠. 11시 무렵 현장에 도착한 환경보호관이 직설적으로 밀렵에 대해 묻자 코디는 친구와 사슴을 사냥하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길에서 사슴을 발견해 친구가 총을 쏘았는데 막상 잡고 나니 처리가 곤란해 친구는 집에 보내고 자신은 트럭에 사슴을 실어 인근 벌목지에 버렸다는 그의 주장. 파이프 렌치에 묻은 피에 대해 묻자 그는 친구와 함께 돌아가며 사슴을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런 무의미한 짓을 했냐는 질문에 그는 나는 레드넥이고 그것이 우리가 재미로 하는 일이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레드넥은 원래 목이 빨갛게 된 농부들을 특징 짓는 말로 몇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그는 자신을 시골 촌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시골 촌놈에게는 별다른 유흥거리가 없어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밀렵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환경보호관은 야생동물법 위반으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 사이 경찰관 아로는 좀 더 면밀하게 코디의 차량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아까 보았던 원숭이 모양의 가방에서 소녀의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과 로렌 레슬리라는 이름이 적힌 소아병원 카드를 발견합니다. 그의 지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했죠. 우선 환경보호관은 코디가 벌목지에 사슴을 버렸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별말 없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내한 장소로 향하던 그들은 눈 위에 남겨진 이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가 안내하는 곳과 다른 방향으로 이어진 두 개의 발자국. 하나는 코디의 것이었는데 다른 하나는 작은 체구를 가진 이의 것으로 보였죠. 이를 주시하는 그들에게 코디는 거기가 아니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발자국을 따라갔고 그 끝에서 사망해 있는 소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안가 소녀는 코디의 차에서 발견된 원숭이 가방의 주인 로렌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와 동시에 코디는 살인죄로 체포됐습니다. 1990년 1월 21일에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코디. 운동을 잘하고 사교성이 좋아 친구들과 잘 어울렸던 그는 폭력적인 성향을 거의 보이지 않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에 지인들은 이를 믿지 않았죠. 경찰과의 신문에서 코디는 자신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우연의 일치라 주장했지만 얼마 뒤 사슴을 버리러 갔다 우연히 사망해 있는 로렌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확인차 그녀의 몸을 건드렸고 반응이 없자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또 얼마 뒤 그는 그녀와 온라인으로 아는 사이였고 그날 둘이 성관계 목적으로 만났던 것이라고 말을 바꿨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날 그들은 인적이 드문 벌목지에서 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정신병이 있던 그녀가 스스로 머리를 때렸고 트럭으로 달려가 안에 있던 흉기로 자해를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돌발 행동에 놀란 그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고 그대로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를 벌목지 안으로 데려갔는데 아직 숨이 붙어있어 고통스러워하기에 편하게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파이프 렌치로 2대 때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계속 말을 바꾸는 사이 그의 집을 조사한 경찰은 코디가 1년 전부터 살해되고 실종된 여성 3명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의 집에서 그녀들의 혈흔을 비롯한 여러 DNA 증거가 나왔거든요. 살해된 채 발견된 질과 신시아, 실종된 나타샤, 모두 그의 집에 방문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에 종사했고 당시 마약에 빠져있던 코디가 그녀들을 이용해 약을 구했다는 것까지 알아낸 경찰은 과거 사건들을 조사했습니다.
2009년 10월 9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질은 같은 달 26일에 프린스 조지의 외곽에 있는 자갈 구덩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두부에 둔기에 의한 외상이 남아 있었고 이것이 그녀의 사인이었는데 코디의 소파와 카펫에서 그녀의 DNA가 발견됐죠. 2010년 8월 말에 실종돼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나타샤의 경우 코디의 집에 있는 침대, 카펫, 타일, 매트, 도끼에서 그녀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전에 그의 룸메이트들이 방에 왜 도끼를 두었냐고 물었는데 당시 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2010년 9월 10일에 친구의 집을 나온 뒤 실종됐던 신시아는 그해 10월에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도시 외곽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당시 부패가 꽤 진행된 상태였고 머리에 거대한 둔기로 인한 외상을 제외하고도 몸 여러 군데의 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코디의 집에 있던 신발과 후카룬에서 그녀의 DNA가 발견됐죠. 같은 해 11월 27일 저녁에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로렌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던 코디는 성적인 만남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그녀를 안심시킨 뒤 만남을 가졌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다 경찰관에 의해 저지를 당하며 앞선 모든 것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는 분명 로렌이 정신병이 있었고 자해로 돌이킬 수 없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자기는 그저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2대 때린 것이 전부라고 했지만 검사 결과 그녀의 머리에 남은 둔기에 의한 외상은 8차례. 그것도 모두 강력한 힘이 작용한 것으로 절대 스스로 만들 만한 상처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1년 10월에 4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14년 6월에 열린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그가 단순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하하고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라 주장했는데 그는 네 번째 피해자인 로렌에 대해선 자기의 주장을 고수했고 질과 나타샤, 신시아에 대해선 XYG라는 마약상과 관련된 이들이 그녀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그들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범행 현장을 정리했고 나타샤를 제외한 2 여성의 유기까지 도왔다고 주장한 그는 X, Y, G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만약 본인이 감옥에 가면 보복당할 것이 분명하다며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앞선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 93명이나 되는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배심원단은 하루의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4건의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판결. 2014년 9월 11일에 재판부는 25년 뒤 가석방 신청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글렌페러 판사는 그는 동정심이나 후회가 조금도 없다. 다시는 우리 사이를 걷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며 그의 석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만약 석방된다 하더라도 감시가 필요하기에 국가성범죄자 등록부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항소가 기각된 코디는 2019년에 켄트 기관에서 워크워스 기관으로 이송됐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4건이나 되는 살인에 운이 없게 휘말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